여보, 이제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영원히 당신을 지어줄 거. 잘 가. 중환자실 2층 사무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침대에 누운 남자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으며 옆에 선 여자는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날 무시한 것처럼 난 당신을 지워버릴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지요. 그때 심박수 모니터의 녹색 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너무 작은 변화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이상 없으시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간호사가 나가고 여자는 다시 한번 남자를 내려다봤는데 그 눈빛엔 안도와 결의가 섞여 있었던 거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 그날로 말이죠. 2년 전 3월 대한테크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강선희는 이사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38살의 그녀는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던 거죠. 이사 8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상석에는 그녀의 남편 박도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규 투자 유치로 15억을 확보했고 다음 분기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선희는 손을 들었지요. 회장님,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도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왜요? 재무 구조를 보니까 현금 흐름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구조로 해외 진출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선희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는데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였던 거죠. 여기 보세요. 매출 대비 고정비가 68%예요. 투자금이 들어와도 반년 안에 바닥날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선희 씨.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는데 도윤은 선희를 선희 씨라고 불렀고 아내가 아니라 타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따로 볼게요. 지금 회의 흐름 끊지 마세요. 몇몇 이사들이 웃었지요.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입술을 깨물며 참았고 도윤은 다시 발표를 이어갔던 거죠. 자, 그럼 해외 진출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자료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회의실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복도를 걷는 선희의 귀에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사모님이 경영에 관심이 많으시네. 뭘 아시겠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선희는 멈춰섰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저녁을 차렸는데 도윤은 늦게 들어왔고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던 거죠. 오늘 왜 그랬어요?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짜로 위험해 보여서요. 당신은 경영을 몰라요. 도윤은 포크를 들며 말했지요. 내가 회사 키웠어요. 12년 동안. 당신은 그냥 옆에서 본 거예요. 선희는 밥을 씹다가 멈췄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참았던 거예요. 당신 말이 맞겠죠. 회사 일엔 신경 끄세요. 당신은 집이나 잘 챙겨요. 도윤은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선희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딸 민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설거지를 하던 선희의 손이 멈췄어요. 도윤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던 겁니다. 윤지연 오빠, 오늘 회의 멋있었어요. 선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잠금을 풀었으며 대화창을 열었던 거죠.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정한 말들, 만남 약속, 그리고 사진. 선희의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던 겁니다. 서재 쪽을 바라봤는데 도윤은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고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였던 거죠. 그래요. 당신은 날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기억하세요? 투명한 사람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선희는 서재 선반을 바라봤는데 거기엔 오래된 파일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12년 전 회사 설립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계약서, 법인 등록증, 그리고 2억 원 투자금 출처 확인서. 모두 선희의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어요. 그래, 언젠가 내 이 치욕을 꼭 갚아주리다. 12년 전 가을, 강남의 작은 카페였어요. 강선희는 26살이었는데 법무법인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계약서를 검토하는 성실한 변호사였던 거죠. 그날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전화로 크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형, 투자자가 또 빠졌어요. 아이디어는 확실한데 계약서가 문제래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고 29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보였으며 그는 좌절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자 남자가 한숨을 쉬었는데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던 거죠. 저기, 혹시 계약서 때문에 투자가 무산되신 거예요? 남자가 놀라 돌아봤어요. 네. 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변호사예요. 옆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고 자신을 박도윤이라고 소개했으며 모바일 플랫폼 개발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이디어는 좋대요. 근데 투자 계약서 조건이 너무 투자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가질 거래요. 선희는 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 30분 동안 꼼꼼히 읽어내려갔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나갔던 거죠. 여기요, 지분 구조가 이상해요. 이 조건이면 1년 후에 당신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져요. 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그리고 여기, 이 조항 보세요.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경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사실상 당신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선희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조항을 하나씩 고쳐 쓰고 균형 잡힌 구조로 바꿔나갔으며 도윤은 겉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도 안전하고 당신 지분도 지켜지고요. 도윤은 감탄하며 말했지요. 대단하세요. 근데 이거 비용이.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주말이라 심심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는데 선희는 도윤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줬고 투자 유치 전략을 함께 짰으며 계약서마다 꼼꼼히 조언을 해줬던 거죠. 반년이 지났을 때 도윤이 선희에게 말했어요. 선희 씨, 저랑 같이 하실래요? 공동 창업자로요. 선희는 망설였는데 안정적인 법무법인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심했던 거예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선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는데 재테크와 저축으로 모은 2억 원이었고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무실을 얻었던 거죠.
법인 등록할 때 선희가 모든 서류를 작성했어요. 대표이사의 박도윤과 강선희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고 지분은 50대 50으로 나눴으며 공동 창업자로 공식 등록됐던 겁니다. 우리 회사네요, 선희 씨. 도윤이 환하게 웃었고 선희도 행복했던 거죠. 첫 고객사 계약도 선희가 따냈어요. 법무법인 시절 인맥을 활용했고 계약서 검토부터 협상까지 모두 선희가 진행했으며 그렇게 회사의 첫 매출이 발생했던 거예요. 1년이 지나고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희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선희야, 일단 쉬어. 몸 상하면 안 되잖아. 근데 회사 일은 내가 할게. 당신은 아기 낳고 나중에 다시 같이 하자. 선희는 믿었고 출산 휴가를 냈으며 딸 민서를 낳았던 거죠. 6개월 후 회사로 돌아가려 했을 때 도윤이 말했어요. 선희야, 애가 너무 어린데 어떡해. 좀 더 집에서 봐줘. 근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워. 근데 이젠 내가 할 수 있어. 회사도 커졌고 직원들도 생겼고 당신은 애기나 잘 키워줘. 선희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선희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으며 도윤은 대외적으로 단독 창업자로 소개되기 시작했던 거죠. 선희의 이름은 서류 속에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 기억에서는 지워지고 있었으며 도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난 집에서 도와준 사람일 뿐이야. 도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1년 전 6월 대한테크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무대 위에는 창립 10주년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거죠. 선희는 객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지나가며 부딪혔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대에 도윤이 올라섰고 조명이 그를 비췄으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죠. 선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는데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를 찾아다녔고 거절도 수없이 당했으며 밤새워 코딩하고 기획서를 쓰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투자자를 찾은 건 선희였고 계약서를 검토한 것도 선희였으며 2억 원을 투자한 것도 선희였던 거죠. 그리고 첫 고객사를 만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첫 고객사를 따낸 것도 선희였는데 도윤은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업계 3위의 기업이 됐고 600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연 매출 1,000억을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도윤은 환하게 웃었으며 선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건 혼자 힘으로 해낸 게 아닙니다. 함께해준 직원들, 투자해준 분들,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선희는 고개를 들었는데 도윤이 자신을 찾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1층 VIP석에 앉아있는 딸 민서에게만 향했고 선희를 보지 않았으며 선희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던 거죠.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도윤에게 몰려들었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선희가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갔을 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사장님 부인이시네요? 남편분 정말 대단하시죠? 네. 부인께서 내조 잘해주셔서 이렇게 성공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조. 선희는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희가 말했어요. 오늘 제 이름은 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지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시작할 때 제가 뭘 했는지 다 알잖아요. 알죠. 당신이 옛날에 좀 도와준 거. 선희는 숨이 막혔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만든 거예요.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건 서류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회사 키운 건 나예요.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전 뭐예요? 그럼 전 뭐였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지요. 집에서 애 키우고 밥 차려주고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고마워요. 근데 회사 일이랑은 다르죠.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집에 들어와 딸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멋있었어. 우리 아빠가 회사 혼자 만든 거래. 선희는 딸을 바라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그저 웃어 보였던 거죠. 그래. 아빠 멋있지? 그날 밤 선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어요. 법인 등록증, 투자금 출처 확인서, 초기 계약서들이 모두 들어 있었고 선희의 이름이 도윤과 나란히 적혀 있었던 거죠. 선희는 모든 서류를 스캔했는데 USB에 저장했고 복사본도 따로 만들었으며 안전한 곳에 보관했던 거예요. 다음 날 선희는 대학 선배인 최 변호사를 만났어요. 선배,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이거 완벽한 공동대표 등록이네. 지분도 50대 50이고 싸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법적으로 공동 창업자예요. 지분 50% 청구할 수 있고 경영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는데 고개를 저었던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싸우면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할 거예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군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기회는 6개월 후에 찾아왔던 겁니다. 3개월 전 회사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지연이 이사로 승진했는데 32살의 그녀는 도윤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선희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됐던 거예요. 오빠 사모님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요. 무슨 소리야? 이사회 때마다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래요?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휘둘린대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리하세요. 지분도 관계도. 회사 키우려면 걸림돌은 없애야죠. 선희는 두 주먹을 꼭 쥐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리곤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거였죠. 일주일 후 도윤이 선희를 불렀는데 서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던 겁니다. 이혼해요. 선희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서류를 보지 않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안 맞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이 노력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재산은 적당히 나눠줄게요.
집도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요. 선희가 물었어요. 회사 지분은요? 그건 당신 목 10%만 줄게요. 선희는 웃었는데 차가운 웃음이었던 거죠. 왜 10%예요? 전 50% 갖고 있는데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서류상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당신이 뭘 했어요? 법인 설립 서류 누가 썼는지 기억해요? 그건 옛날 일이고 2억 원은요? 누가 투자했죠? 도윤은 짜증을 냈지요. 그래서 10% 준다잖아요. 더 받으려고 그래요? 선희는 일어섰어요. 전 이혼 안 해요. 왜요? 당신이 날 무시했으니까요. 그 대가를 받고 싶어요. 도윤은 선희를 노려봤는데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 이메일에 선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회장님 발목 잡는다는 내용이었고 익명이었지만 윤지연의 문체였던 거죠. 일주일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선희가 예전에 받았던 심리 상담 기록이 유출됐는데 출산 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으로 왜곡됐던 거예요. 도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선희에게 말했어요. 당신 치료받아야 해요.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요. 전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 피워요? 이사들한테 이상한 말하고? 선희는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적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부터 선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두고 도윤과 만날 때마다 기록했던 겁니다. 최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선배, 저 쫓아내려고 해요. 증거 있어요? 선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고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거죠. 명예훼손, 정신적 학대, 지분 편취 시도까지. 이거 소송감이에요. 지금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이기죠. 지분 50% 지킬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왜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요. 2주일 후 도윤이 다시 선희를 찾았는데 이번엔 강압적이었던 거예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갑니다. 이혼 서류 쓸 거예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같이 안 가면 법적으로 강제할 거예요. 당신 정신 상태 문제 삼아서요. 선희는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도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는데 선희가 순순히 따르는 게 이상했지만 추궁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6시 두 사람은 차에 함께 탔어요.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고 선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으며 침묵이 흘렀던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지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30분이면 돼요. 도윤이 말했는데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도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명과 함께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으며 굉음이 울렸던 거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선희는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 머리가 멍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옆을 봤을 때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으며 선희와 도윤은 병원으로 실려갔던 겁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희는 천운으로 얼굴에 타박상과 왼쪽 손가락이 부러지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남편은 중환자실 2층 사무실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에 붙은 선들이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고 모니터는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던 거죠. 의사가 선희에게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도윤을 내려다봤는데 침대에 누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고 늘상 그녀를 무시하던 그 입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희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건 다 하늘의 뜻이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살려낼 이유가 없는 거지. 바람까지 피워 끝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10년 넘게 날 무시하며 내 존재를 지워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워버리겠어. 선희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께서 모든 의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희는 법적 보호자가 됐고 서명 하나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으며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회사에서 윤지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사모님, 윤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는데 그녀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은 편안히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보호자는 저예요. 네, 그건 알지만 회사는. 회사 대표도 저예요. 윤지연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사흘 후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는데 8명의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선희가 상석에 앉았던 거예요. 이사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이 자리는. 선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는데 12년 전 법인 등록증이 가장 위에 있었고 거기엔 박도윤과 강선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던 거죠. 저는 대한테크의 공동 대표이사입니다.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언제 된 겁니까? 12년 전이요. 회사 설립할 때부터요. 선희는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는데 투자금 출처 확인서에는 강선희 명의의 2억 원이 적혀 있었고 초기 계약서마다 선희의 서명이 있었으며 첫 고객사 계약도 선희가 체결한 것이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걸 숨기신 겁니까? 숨긴 게 아니라 지운 거죠. 제 존재를요.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대리 경영합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시선을 윤지연에게 돌렸던 거죠. 윤지연 이사님. 네.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윤지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권한으로요? 대표이사 권한으로요. 회사 기밀 유출, 직원 명예훼손, 그리고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윤지연과 도윤이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던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정리하세요. 지분도 관계도. 녹음이 끝나자 윤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선희는 차갑게 말했던 거죠. 인사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윤지연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회의실을 나갔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선희는 중환자실로 돌아왔어요. 도윤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으며 선희는 침대 옆에 앉았던 거죠. 여보. 선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이 날 무시하는 동안 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증거도 전략도 다요. 모니터의 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너무 작아서 선희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회사는 제 거예요. 당신이 지워버린 제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선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는데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고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도윤은 듣고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귀는 살아있었고 선희의 목소리가 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으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는데 그저 듣기만 할 수 있었고 공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선희, 내 말 들려? 도윤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선희는 듣지 못했고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으며 도윤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던 거예요. 심박수 모니터의 선이 다시 한번 흔들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선희는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했는데 회사 현황을 점검하고 계약서를 검토했으며 이사회를 주재했던 거죠. 그녀의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회장실에서 일했으며 놀랍게도 회사는 안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달 만에 실적이 15% 상승했고 지연됐던 계약들이 성사됐으며 직원들은 선의를 다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사모님이, 아니, 회장님이 진짜 일 잘하시네요. 원래 공동 창업자였대요. 우리가 몰랐던 거래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한테크 숨은 공동 창업자의 귀환. 12년간 지워진 이름, 강선희 회장의 진실. 기사가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선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동정보다는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는데 도윤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던 거죠.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연명 치료만 계속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표정이 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선희는 도윤의 병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던 거죠. 선희는 도윤 옆에 앉았어요. 여보.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치료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모니터의 선이 흔들렸지만 너무 미세해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연명 치료 참 오래가네요. 한 달이나 됐어요. 선희는 도윤의 손을 만졌는데 여전히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기억해요? 당신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당신은 쓸모없다고 했죠. 도윤의 심박수가 아주 조금 빨라졌는데 기계는 감지하지 못했고 선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쓸모없어요. 누워만 있고 말도 못하고 회사 일도 못하잖아요. 도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선희, 제발, 그만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공포만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살려줘. 선희는 일어섰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볼게요. 연명 치료에 대해서요. 문이 닫혔고
도윤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으며 내가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죽고 말 거란 공포가 밀려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흘릴 수조차 없었던 거죠. 이틀 후 선희는 의사와 마주 앉았어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자연스럽게 임종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며칠, 길면 일주일 정도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결정이죠? 네. 법적으로는 보호자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의사는 서류를 건넸고 선희는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던 거죠. 그날 저녁 선희는 서재에서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연명 의료 중단 동의서. 글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손이 떨렸고 펜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딸 민서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깨어나요? 선희는 서류를 덮고 딸을 안았지요. 곧 깨어날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던 거예요. 일주일 후 선희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로 일정 잡아주세요. 무슨 일정이신가요? 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상담이요. 연명 치료에 대해서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병실에서 도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어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야 했고 눈이라도 떠야 했으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야 했던 거예요. 움직여. 제발. 움직여. 오른손 검지가 아주 조금 떨렸는데 1mm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전에 깨어나야 해. 심박수가 다시 한번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움직였고 모니터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으며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금요일 아침 7시였어요. 선희는 연명 의료 중단 동의서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거죠.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의 눈이 떠 있었던 겁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보. 도윤의 눈이 선희를 향했고 그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으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사가 긴급 호출됐고 병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으며 선희는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마친 후 말했지요. 기적입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재활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도윤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선희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다 들었어. 다 알아. 한 달이 흘렀어요. 도윤은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팔을 들 수 있었으며 한 달 만에 걸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되찾았어요. 첫 마디는 선희를 향한 것이었지요. 당신이 날 죽이려 했어. 선희는 도윤의 병실 의자에 앉아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내가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고민만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 힘이 없었던 거죠. 사흘 후 도윤이 퇴원했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회사 복귀를 선언했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내일 이사회 소집해. 하지만 비서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장이야. 법적으로는 강선희 회장님이십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변호사를 불렀는데 상황을 설명했고 법적 대응을 요구했던 거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사모님께서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셨습니다. 뭐가 합법적이야? 내 회사야. 법인 등록증을 보시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지분도 50대 50이고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움켜잡았는데 거기엔 12년 전 자신과 선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거였어. 실제로는 내가 법적으로는 사모님도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의식불명이신 동안 사모님이 대리 경영을 하셨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으셨습니다. 도윤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윤과 선희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딸 민서는 학교에 가 있었고 둘만 남은 공간은 차가웠으며 침묵이 흘렀던 거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회사 돌려줘. 선희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지요. 내 회사예요. 당신은 그냥 돈 좀 됐을 뿐이잖아. 선희는 차를 내려놓고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2억 원 기억나세요? 당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돈이요. 그건 고마워. 근데 회사 키운 건 나야. 선희는 노트북을 열었는데 화면에는 12년 전 이메일들이 떠 있었고 사업 계획서가 첨부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업 계획서 초안 누가 썼죠? 도윤이 화면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발신자 강선희. 그리고 이거요. 첫 고객사 제안서. 누가 작성했죠? 또 선희였어요. 타겟 시장 분석, 수익 모델 설계, 초기 마케팅 전략. 다 제가 했어요. 선희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 보여줬는데 12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 대부분이 선희에게서 나온 것이었던 거죠.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개발만 했어요. 코딩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사업으로 만든 건 저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절 지운 12년 동안 전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이메일, 계약서, 회의록, 전부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선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지분은 당신 50%, 제가 50% 그대로 가져가요. 재산 분할 없이요. 도윤은 웃었는데 비참한 웃음이었던 거죠. 결국 다 빼앗는 거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제 것을 찾는 거예요. 선희는 일어섰고 거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던 거예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도윤은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봤는데 손이 떨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으며 서명을 마치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거죠. 선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감사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한테크 본사 대회의실에 3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으며 선희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던 거죠. 저는 대한테크의 공동 창업자 강선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2년 전 저는 2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첫 고객사를 유치했습니다. 법인 등록증에는 박도윤과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세상은 박도윤만 기억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들어보였는데 증거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졌고 기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출산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그 사이 제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무시당했고 집에서도 무시당했으며 심지어 제 딸조차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건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공헌을 해도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사라집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선희는 고개를 숙였으며 플래시가 다시 터졌던 거죠. 다음 날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12년간 숨겨진 진실, 대한테크 공동 창업자의 고백, 지워진 이름, 강선희 회장의 귀환. 여론은 선희의 편이었고 도윤은 비난받았으며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던 거예요. 도윤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선희는 당당했고 자신은 초라했으며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던 거죠. 회사 지분 50%는 남았지만 경영권은 없었고 명예도 가족도 잃었으며 딸 민서마저 엄마 편에 섰던 거예요. 한 달 후 선희가 도윤을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침묵이 흘렀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던 거죠. 한 가지만 말할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 당신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고 선희는 계속 말했던 거예요. 연명 치료 고민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끊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날 무시한 게 얼마나 아팠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말들은 화가 났어요. 당신한테, 나한테, 이 상황 전부에. 그래서 화풀이 했어요. 도윤은 한참을 선희를 바라봤는데 복잡한 표정이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거죠.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무시했던 거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선희는 일어섰고 가방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랄게요. 1년이 지났어요. 선희는 대한테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30% 증가했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됐던 거죠. 도윤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협력했으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선희를 인터뷰했어요. 강 회장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무시받는 게 익숙해졌을 때요. 무시받는 게 익숙해지면 자신도 무시하게 돼요. 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지금은요? 전 제 목소리를 되찾았을 뿐이에요. 원래 제 것이었던 자리로 돌아온 거고요. 카메라가 선희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는데 그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단단했으며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선희는 딸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나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선희는 딸을 안았지요. 민서는 민서대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선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